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어쩌면 제목만으로도 피곤함과 짜증이 밀려올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날마다 내 속을 뒤집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정말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화를 낼 수도 없고 계속 참고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책은 노답 상황에 빠진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심리학 솔루션입니다. 제목을 볼까요?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지은이는 에노모토 히로야키.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심리학 강연으로 유명한 일본의 심리학자입니다. 펴낸 곳은 샘 앤 파커스입니다. 공감 100%의 내용들이어서 책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곤한 사람이 되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나의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이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잠시나마 제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게 만든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손절은 불가능한 상황.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과 상생하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내 하루 망치지 않게, 나아가 인생 꼬이지 않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을 알아보시죠. 이제 읽어드립니다. 초예민형. 쿠쿠다스 같은 그 사람 멘탈 지키다가 내 멘탈 먼저 부서진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왜 저렇게 난리를 피우지? 어이없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만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큰일이어서 저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수성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풀이 죽어 있길래 말을 걸어보면 거래처 담당자의 냉랭한 태도가 신경이 쓰인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당자는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없어 하죠. 첫 미팅이었고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무리 격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일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빼주세요. 이게 일에서 빠질 만큼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이런 타입은 혼자 생각이 너무 깊고 많습니다. 조금만 뭐라고 해도 돌변하는 직원. 이런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금방 들뜨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없이 가라앉는 편이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 기복이 특히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사람들은 마음의 완충제가 그 충격을 완화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은 마음의 완충제가 없어 충격을 완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충격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은 감정을 자극하고요. 자신의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감정 기복이 격한 사람과 같이 있어서 피곤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입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가벼이 여겼다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령 거래처 담당자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 단순한 착각임에도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반발심 등의 공격적인 감정이 담당자의 감정을 자극해서 험악한 분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내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려드는 고객들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유독 한 직원만 일하는 속도나 요령이 서툴러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이렇게 바쁜데 요령 있게 좀 움직여봐요 라고 가볍게 충고를 건넸더니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는지, 아니면 요령이 없고 무능한 자신이 슬프고 한심해서 그런 것인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과장되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가볍게 주의 주려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주의를 준 사람만 억울해지는 상황입니다. 심한 욕이나 일방적인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충고했을 뿐인데 누가 보면 호되게 혼을 낸 것처럼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충고한 사람이 부탁이니 울지 말아요.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하겠어요. 라며 얼러야 하니 오히려 혼을 낸 사람이 울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충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실수를 지적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초월하는 격한 반응에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 뻔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해도 고객에게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기에 어떻게 해서든 주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한마디만 해도 풀이 죽거나 황당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날은 말 다 했죠.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이튿날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씩 휴가를 내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버린다. 이런 타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있습니다. 이미 소시적부터 사소한 일로 야단법석을 떨거나 전전긍긍하는 등 뭘 해도 쉽게 상처받는 성격을 주변에 잘 드러내왔다는 점입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시험 당일에 어떡해 집중이 안 돼 라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친구와 시험이 끝나자마자 망했다 아무것도 못 풀었어 라며 난리를 치는 친구는 대부분 동일 인물입니다. 연인에게 사정이 생겨 데이트를 다음 주로 옮기자는 연락이 오면 그렇구나 다시 약속 잡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엉뚱하게 튑니다. 뭐지? 나한테 질렸나? 생각해보니 바로 전 데이트에서 뭔가 말이 잘 안 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풀이 죽거나 쉽게 상처받습니다. 작은 상황도 혼자 견뎌낼 힘이 부족해서 매사에 끙끙거리며 난리입니다. 이는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성질, 즉 마음의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물리학 용어로 탄력을 의미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다시 복원하는 능력,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도 상처받지 않고 적응하는 힘, 일시적인 우울 증세는 보일 수 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힘,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본래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역경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가혹한 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발병 증세를 보이더라도 금세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회복 탄력성이 낮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이런 타입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타입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풀이 죽지 않게 복돋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하니 가뜩이나 바빠서 여유가 없을 때는 짜증나고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로남불형.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맞다고 떠든다. 본인 나름의 정의감에 비춰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있으면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대원이 소방차를 식당 주차장에 세우고 기동복을 입은 채로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때다 싶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무 도중에 식사라니? 아주 가관이군.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니 봐줄 수 없어. 시민의 혈세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다른 예로 쌀 홍보대사를 모집하는 전단지에 얼굴이 하얗고 스타일이 좋은 여성이라고 적힌 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여자는 꼭 하얘야 돼? 이건 성차별이야. 얼굴빛이 검은 여자를 무시하는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의를 제기한 것일 수 있지만 일방적인 주장인데다가 주변 사람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 보이죠. 바쁘게 근무하다 보니 기동복을 갈아입을 여유조차 없어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소방대원의 처지를 이해하는 배려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쌀이니까 하얀색을 언급했을 뿐인데 쌀 홍보대사를 구하는 단체를 싸잡아 폄하하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딱히 모든 여성이 피부가 하얘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쌀이 아닌 다른 상품이었다면 갈색 피부의 여성을 모집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자신이 보이는 것과 볼 수 있는 것만 놓고 자신의 눈높이와 기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난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입버릇처럼 절대 말도 안 돼를 달고 산다. 이런 타입이 회사 안에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회의에서 무슨 제안이 나와도 본인만의 일그러진 정의감에 불타올라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이런 이의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강력하게 반론을 펼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의 싹이 차례로 짓밟히거나 사람들이 발언 자체를 자제하게 되고 회의 분위기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본인만의 정의감으로 무장한 이런 타입들은 부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일단 아니부터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글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건 이상합니다. 아니,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일단 맞는 말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부인하고 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위주의 생각, 내 기준, 내가 맞다는 생각으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군요 라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입은 본인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견해와 이치가 존재한다는 관점에 서지 못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런 타입과 논쟁을 벌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기에 이견을 좁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할 마음이 없어서 이견이 다르면 정말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라고 비난하거나
때로는 용서할 수 없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잔다르크라도 되는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 정의의 사도라는 자아도취적 감정이 존재합니다.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본래 진보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거나 혁명운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가리켰지만 요즘은 자신과 다른 것을 배제하려는 보수적인 사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어감을 다소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의 특징은 사회나 조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다는 자기 나름의 정의감에 불타올라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인물 및 조직, 제조 등을 철저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고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편견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나치게 강경하고 공격적인 데다가 본인과 다른 의견은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기에 냉정함을 잃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참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그 방법은 좀 이상해요. 그 제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은 이상합니다. 비판만 잔뜩 퍼부어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기세에 눌려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수습해 보려고 하죠. 그런 건 좀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눈에 불을 켜고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왜 다들 모른 척해요? 그렇게 무사안일주의로 있을 겁니까? 그런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정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라며 기가 막히지만 정작 본인은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그냥 좌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다들 말하기 꺼리는 것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영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열등감. 이런 타입 중에는 미심쩍거나 이상한 점이 있어도 못 본 척하거나 몸을 사리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정의의 편에선 정의의 사도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식의 이면에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존재합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 자신은 구세주라는 생각이 있어 필요 이상으로 타인과 사회 혹은 조직을 구하려는 심리를 가리킵니다. 구한다는 표현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피곤한 존재이기만 합니다. 본인은 정의감에 불타올라 행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과 일그러진 우월감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이기 쉽습니다. 업무상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이 느껴졌을 때 그 열등감을 떨쳐버리고자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표적으로 삼은 인물이나 조직, 제도를 비난합니다. 허점이 있는 표적을 비난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충동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에 냉정하지 못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논리와 이치만 내세울 뿐입니다. 마음속 모니터 카메라가 고장났다.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상대가 불쾌할 만한 말을 태연스럽게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며 당황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화제를 바꾸고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뭘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죠. 주변에 이런 타입이 있으면 매 순간 좌불안석에 긴장이 돼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하는 말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죠. 매일 반복되는 자기 자랑을 들어주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며 질린 듯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잘난 척을 해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디가 모자란 사람일 거라고 여기지만 답답하게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잘난 척이 실은 오히려 모자라 보인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을 우리는 자기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마크 스나이더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자기 자제를 조절하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개인차를 설명하는 자기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서 자기 모니터링이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의 언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심리 기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모습과 그에 대한 주변 사람의 반응을 마음속의 모니터 카메라로 비추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한다면 주변 사람의 반응을 통해 부적절한 자신의 언행을 확인하고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었나? 하며 다음번에는 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진저리를 치는데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만 마구 늘어놓는 사람도 자기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마음속에 모니터 카메라가 고장난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살피면서 본인의 언행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질리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고칠 수 없을 뿐이죠.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극적인 모습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남을 배려하고 본인을 내세우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성격에 대해 푸념을 하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격이 손해를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비정상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잘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한다든지 뻔뻔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보기 좀 그래서 싫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지니고 있음을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래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본인만의 고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엔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이라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혹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이야기가 끝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듣고만 있게 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주도하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교적인 사람이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사교적인 사람은 어디가 무신경하고 경박한 구석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남한테 무신경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결국 사교적인 사람이 부럽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의 깊은 사고력과 배려심을 버릴 수 없다는 고집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변하고 싶다고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이처럼 마음속에 저항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그런 점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조언을 듣는다고 바뀔까요? 오히려 남에게 지적당하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으면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자기 정당화로 치닫기도 하죠.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장점도 있고 본인 나름의 고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다가 괜히 역효과만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의 심리 성향과 행동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상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책은 에노모토 히로야키의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